나도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도 아니냐고요. 진통제로 버텨온 무릎 통증이 무색하게 38년 만에 그녀의 입에서 폭발한 절규였다. 추석 다음 날 아침, 62세 김영숙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물잔을 들고 가던 그녀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설거지까지 모두 마친 후에도 남편은 방에서 여보, 물 좀 가져다 줘요라고 외쳤다. 당신은 내가 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했어요. 당신은 뭐 했어요? TV만 보고 있었잖아요.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자 물이 흘러넘쳤다. 남편과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전라도 광주에서 24세 서울로 시집와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며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였다. 내가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하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도 진통제 먹어가며 버텼는데 시누이는 올해는 음식이 좀 부실하네라고 말하고 나도 사람이에요. 나는 로봇이 아니라고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은 시큰거리고 손목은 아프고 허리는 쑤셨다. 명절 내내 진통제로 버텨왔던 그녀의 인내심이 38년 만에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었다.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에 그리고 가족 모두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저는 이제 62살이 되었습니다. 전라도 광주 출신으로 24세 지금의 남편을 만나 서울로 시집와 38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고 지금은 아들은 결혼해서 며느리와 손주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딸은 작년에 결혼해서 분가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은 언제나 가족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시집 와서는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더 바빠졌지요. 시집 왔을 때부터 명절 음식은 제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차례상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와 딸이 도와주긴 하지만 명절 준비의 중심은 언제나 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은 제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시부모님께 배운 방식 그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도 있고요. 요즘 들어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목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더군요. 평소에는 견딜만 하지만 명절처럼 오래 서서 음식을 준비할 때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지난 설에는 진통제를 먹어가며 음식을 준비했지요. 그때 남편이 괜찮냐? 고 물었을 때 괜찮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우리 집은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두 모입니다. 시동생 가족들, 시누이 가족들까지 모두 15명 정도가 모이지요. 명절 음식은 최소 10가지는 준비해야 합니다. 떡국, 산적, 전, 나물, 김치, 과일, 조기, 육포, 식혜 등등.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매년 명절 전날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명절 당일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까지 부엌에 서 있습니다. 작년 추석 때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앉아 있었는데 시누이가 올해는 음식이 좀 부실하네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말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남편은 그저 친척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빴고 아들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나마 설거지를 도와주긴 했지만 음식 준비는 거의 제가 혼자 했습니다. 올해 추석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날이 갈수록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명절 준비가 힘들어도 어떻게든 해냈는데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원래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간호학과에 진학하려고 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포기했지요. 대신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로 지내길 원했고, 저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꿈은 접어두고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볼까 했지만 남편은 명절 음식은 여자가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뿌리 깊습니다. 아들에게 부탁하자니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할 것 같고요. 며느리는 아직 명절 음식 준비에 서툴러서 제가 가르쳐가며 해야 합니다. 추석 준비를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명절 준비를 소홀히 하면 가족들이 실망할까봐 걱정됩니다. 특히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명절 전통을 지키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제는 시장에 가서 명절 재료들을 사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느라 팔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누구 한 명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장을 정리하고 몇 가지 음식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주방에 있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지요. 남편은 제가 명절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주방에 들어와 도와준 적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가끔 도와줄까? 라고 물어볼 때도 있지만 그건 그저 형식적인 질문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남자는 부엌 일을 안 해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집안일을 돕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할 때도 거실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지요. 그 모습이 남편과 똑같아서 가끔 한숨이 나옵니다. 딸은 결혼 전에는 많이 도와줬지만 이제는 시댁 명절 준비로 바쁘다고 합니다. 전화로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명절 당일에 잠깐 들러 인사만 하고 가는 것이 전부지요. 제 친정어머니는 올해 80이 넘으셨습니다. 어머니도 평생 명절 준비로 고생하셨지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밤새 음식을 준비하시던 모습, 손이 트고 거칠어지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위해 웃음 지으시던 모습. 저도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있나 봅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음식 좀 간소하게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막상 그러자니 죄책감이 듭니다. 시어머니께 배운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가족들이 실망할까봐 두려운 마음, 그런 것들이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올수록 어깨가 무겁습니다. 올해는 무릎 통증이 더 심해져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듭니다. 의사 선생님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명절에 어떻게 무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누군가는 늘 저였습니다. 어제 밤에는 남편에게 올해는 음식을 좀 간소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38년 동안 참아왔듯이요. 아들에게 전화해서 이번 추석에는 엄마가 좀 힘들어서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엄마 제가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요. 추석 연휴에도 일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족 모두가 명절 준비에 무관심한데 저만 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걸까요? 가끔은 내가 쓰러지면 그때서야 알아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와서야 가족들이 깨닫는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겠지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식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차례상에 올릴 전과 나물, 그리고 친척들이 오면 대접할 음식들.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어떻게든 해낼 것입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왔으니까요. 가끔은 다른 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한다고 하던데 우리 집은 여전히 옛날 방식 그대로입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명절 준비는 여자의 몫, 그것도 주로 저의 몫입니다. 오늘 밤에는 잠을 설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명절 준비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이번만 잘 넘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그렇게 매년 이번만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왔네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가족들은 알까요? 아마도 모를 겁니다. 저는 늘 괜찮다, 별일 아니다라고 말해왔으니까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것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지쳤습니다. 제 나이가 62살입니다. 더 이상 20대, 30대처럼 체력이 좋지 않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아픕니다. 그런데도 명절이 되면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뭔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조차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저 이번 명절도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명절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장보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메모장에 적어 내려가는 품목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쌀, 밀가루, 과일, 육류, 생선, 채소. 그리고 차례상에 올릴 특별한 식재료들까지. 목록을 다 작성하고 나니 2페이지가 꽉 찼습니다. 남편에게 오늘 시장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나 오늘 동창회 모임 있어. 내일도 골프 약속 있고.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년 같은 대답입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큰 장바구니 2개를 들고 혼자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처럼 명절 준비를 하는 주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저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문득 그 여성들의 남편들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마 저희 남편처럼 자신의 일상을 보내고 있겠지요. 전 나물, 떡국 재료를 사고 과일과 제수용품까지 모두 구매하고 나니 장바구니가 손에 끈이 파고들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버스를 타겠지만 오늘은 짐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택시비가 아까워 망설였지만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택시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는데 아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엄마 좀 도와줄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지금 중요한 장면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며 눈을 TV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서 모든 짐을 정리했습니다. 식재료를 분류하고 냉장고에 정리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TV를 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식재료를 정리하면서 내일부터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계획했습니다. 먼저 송편소를 준비하고 나물을 데치고 전 부칠 재료를 손질하고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다. 밤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일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 내일 방앗간에 가서 떡 맞춰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이고 나 내일 피곤할 것 같은데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들어온 답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송편소를 준비했습니다. 깨물, 콩물, 밤소 3가지 종류를 준비하느라 손이 분주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오후에는 방앗간에 가서 떡을 맞췄습니다. 떡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집까지 들고 오는 게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와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놀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지만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그대로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명절 음식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명절 음식을 준비하셨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시어머니를 도왔고 시누이들도 함께 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제 몫입니다.
밤에는 나무를 손질했습니다. 도라지, 시금치, 고사리, 취나물. 하나하나 데치고 묻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손목이 아파와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들은 친구들과 나가 놀고 있었습니다. 문득 30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젊었으니까 이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음식을 준비해도 다음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하루만 무리해도 며칠을 고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추석 일주일 전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추석에 시댁에 가야 해서 오전에만 잠깐 들를게요. 딸의 말에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딸도 이제 시집간 몸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명절 준비를 많이 도와주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추석이 다가올수록 더 바빠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 동창회, 골프.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한 번은 명절 준비 좀 도와줄래요? 라고 부탁했더니 그건 여자가 하는 거지. 남자가 뭘 도와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추석 사흘 전 본격적으로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산적을 만들고 전을 부치고 떡국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다 보니 무릎이 아파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진통제를 먹으며 일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많이 아프세요? 라고 물었지만 괜찮아, 조금만 아픈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아픔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며느리가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나마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자신의 일이 있고 아이도 돌봐야 하니 많은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추석 이틀 전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는 몇 시에 가면 될까? 음식은 다 준비됐지? 시누이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모든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예전에는 시누이도 음식 준비를 도왔는데 요즘은 그저 와서 먹기만 합니다. 응, 거의 다 됐어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아직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밤에는 과일을 손질했습니다. 사과, 배, 감, 대추. 하나하나 깎고 썰어서 예쁘게 담았습니다. 과일을 자르다가 문득 제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 굵어진 핏줄, 까맣게 탄 피부. 38년 동안의 세월이 제 손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명절 음식을 준비했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추석 하루 전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떡국 재료를 손질하고 온종일 부엌에 서 있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남편은 오후에 잠깐 들어와서는 내일 아침 일찍 차례 지내야 하니까 일찍 자자라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엌을 정리하고 씻으려고 할 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차례상 차릴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저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동안의 경험상 실제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일 일을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차례상을 차리고 차례를 지내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시동생 가족과 시누이 가족이 오면 점심을 대접하고 생각만 해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문득 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명절마다 고생하셨겠지요. 그때는 저도 어머니의 수고로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제 딸도 나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세상이 바뀌어서 딸은 다른 삶을 살게 될까요? 잠들기 전 내일 하루만 잘 버티자고 다짐했습니다. 매년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어떻게든 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8년 동안 이어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눈을 감으며 내일은 좀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가족들이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 그런 작은 바람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일도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38년 동안 그래왔듯이 말이지요. 추석 당일 새벽 4시 30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잠깐 앉아있다가 무릎의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어제 준비해둔 음식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떡국, 전, 나물, 과일, 술.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차례상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위치 하나하나 신경 쓰며 차례상을 완성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가 되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서서 준비하느라 다리가 저렸습니다.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차례 지낼 시간이에요. 남편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들도 깨워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모두 배고플 테니까요. 7시, 남편과 아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차례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시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앉아서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야 했으니까요.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시동생 가족이 11시쯤 도착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서둘러 점심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더 내놓아야 하고 새로운 반찬도 몇 가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들은 자기 방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시동생네 가족이 곧 온대요. 좀 도와주세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는 계속 TV를 보았습니다. 결국 혼자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예쁘게 담고 과일을 깎고 차와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잠시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11시, 시동생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시동생, 시동생 부인, 그리고 조카 2명. 모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시동생 부인이 선물을 건네며 올해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신도 좀 도와줄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시동생 가족이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시누이 남편, 조카 3명. 집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형수님, 올해는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네요. 시동생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칭찬은 고맙지만 그 칭찬이 제 무릎의 통증을 덜어주진 않았습니다. 12시 30분,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모두 차리고 나니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모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했습니다. 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식사 중에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올해는 송편이 조금 덜 쫄깃한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준비한 음식인데 이런 말을 들으니 속상했습니다. 아, 그래요? 방앗간에서 쌀이 좀 달랐나 봐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들은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도움이 필요했지만 어색한 분위기가 될까봐 거절했습니다. 결국 며느리와 둘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후 3시 시동생 가족과 시누이 가족이 각자의 일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다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아들이 다가와 엄마 많이 피곤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조금만 쉬면 되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모습이 고마웠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좀 도와줄래요? 저녁 식사 준비해야 해요라고 부탁했더니 당신이 더 잘하잖아. 내가 도우면 오히려 방해될 거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대답이었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중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이제 시댁에서 출발했어요. 1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딸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기대했습니다. 6시 딸과 사위가 도착했습니다. 딸이 저를 보더니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요? 많이 피곤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거울을 보니 정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조금 바빴을 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부엌으로 들어와 제가 도울게요 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딸도 시댁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와서 피곤해 보였습니다. 너도 많이 피곤할 텐데. 라고 말하자 딸이 웃으며 엄마보다는 덜 피곤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친구네는 명절에 외식한대요. 음식 준비하는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지낸다고. 그 말에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명절에 외식이라니 전통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딸과 사위는 9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이 떠나기 전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무리는 한 후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느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딸이 떠나고 나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고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그릇을 정리하고 부엌을 청소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가 넘었습니다. 드디어 하루가 끝나간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부엌 일을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발목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쉬는데 남편이 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물 좀 가져다 줘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는데 이제 와서 물 한 잔 가져다 달라고요? 자기는 두 다리 멀쩡한데.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따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3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명절마다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아플 때도 쉬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 물잔을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남편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고마워요라는 말도 없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누워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에게 제 노력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방을 나와 다시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문득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제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고 무릎이 더 아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이겠지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어나 신문을 보고 있었고 아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늦게 일어났네요. 많이 피곤했나 봐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남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들로 간단하게 아침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올리는데 문득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서 모든 일을 했던 것, 시누이의 무심한 말, 남편의 무관심. 갑자기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오늘은 뭐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방아쇠가 되어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내가 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설거지까지 다 했어요. 당신은 뭐 했어요? TV만 보고 있었잖아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이렇게 화를 낸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왜 갑자기 그래요? 당신이 잘하니까 내가 안 한 것뿐이지. 그 말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잘하니까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내가 한 거예요. 당신도 할 수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왜 나만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미 시작된 감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아빠한테 물어봐. 왜 엄마만 모든 일을 해야 하는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 부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이래요? 명절이 지났으니 좀 쉬어요. 그 말에 폭발했습니다. 쉬어요? 지금까지 3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어요. 명절마다 혼자 모든 일을 했고 아플 때도 쉬지 못했어요. 이제는 지쳤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도 아니냐고요. 그 말을 외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 모습이었을 테니까요. 엄마. 아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시부모님을 위해서 참고 견뎠지만 이제는 정말 힘들어요. 내 무릎은 매일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그런데 당신들은 내가 아픈지 힘든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 없잖아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프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말해야만 알아요? 내가 매일 진통제 먹는 것도 몰랐죠. 밤에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도 몰랐고요. 당신 옆에서 38년을 살았는데 내 아픔을 한 번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셨어요? 말씀하셨으면. 말해야만 도와주는 거니? 어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음식 준비하고 손님 접대하는 걸 보면서도 도울 생각 안 했잖아. 너도 내 아빠랑 똑같아.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서 있었고 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도 꿈이 있었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결혼하면서 그 꿈을 포기했어요. 가정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런데 당신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는 것도, 집안일 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내 몫이었어요. 남편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때는 다 그랬잖아요. 여자는 집안일을, 남자는 바깥일을. 그게 핑계예요. 세상은 변했어요. 지금은 부부가 함께 집안일을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집만 38년 전 그대로예요. 당신은 변하지 않았고 나만 늙고 지쳤어요. 아들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도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로 지난 시간이 돌아와요? 내 무릎 통증이 나아져요? 아니잖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쉬고 싶고 나를 위한 시간도 갖고 싶어요. 명절에도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남편과 아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을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아니, 이미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할 때입니다. 한참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나 봐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38년 동안 당신은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아픈지. 당신은 늘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건 당신이 알아봐야 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38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너무 무심했어요. 이제부터라도 바꿔볼게요. 정말로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몇 번이나 들었던 말이에요. 하지만 늘 그대로였죠.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정말로요. 남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과연 그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건데요? 우선 집안일을 함께 할게요. 내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설거지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했으니 병원에 같이 가서 제대로 치료받게 해줄게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지난 38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이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말은 늘 말뿐이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달라질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다음 명절에도 똑같이 내가 혼자 모든 걸 준비해야 한다면 난 정말 못 견딜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방을 나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상황이 얼마나 변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38년 동안 굳어진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의 폭발로 무언가 변화의 씨앗은 뿌려진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아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가 힘들고 아픈지도 모르고. 너는 아직 젊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하지만 나도 한 사람의 인간이야. 엄마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많이 도울게요.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말할게요. 우리 모두 함께 명절 준비를 해야 한다고요. 아들의 말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다음 세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들이 아내를 대하는 방식이 남편과는 다르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며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3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냄비를 부딪히는 소리, 물을 틀고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색하면서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거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방만 겨우 정리하던 아이가 거실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엄마, 이것도 치울까요? 이건 어디에 두는 거예요? 아들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아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만 했습니다. 1시간 후 남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됐어요.
라면이랑 김치찌개인데 맛은 잘 모르겠네요. 남편의 어색한 웃음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보니 라면은 너무 불었고 김치찌개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짰지만 그래도 남편이 직접 만든 첫 식사였습니다. 어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라면이 좀 불었네요. 그리고 김치찌개는 소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역시 요리는 쉽지 않네요. 당신이 매일 이런 일을 하다니. 아들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요리하는 건 처음 봐요. 아들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나도 이렇게 오래 살면서 요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결혼 생활 3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늘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했는데 오늘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어떠세요? 아마도 아들이 연락했나 봅니다. 응, 괜찮아. 오늘은 아들이랑 아버지가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어.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더니 정말요? 아버님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한다는 게 그만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내일 시간 있는데 병원에 같이 가실래요? 무릎 검사도 받으시고요. 며느리의 제안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고마워. 같이 가자.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한편으로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옆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오늘 집안일을 해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38년 동안 당신이 힘든 내색도 안 하고 묵묵히 해온 일들. 정말 미안해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제 대답에 남편이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약속해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은 달라진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려고 했지만 남편이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계속 누워 있어요. 오늘은 내가 아침 준비할게요. 남편의 말에 놀랐지만 다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이런 아침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며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하자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모든 것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일주일에 3번 물리치료 받으셔야 한대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제 아들이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화가 나셨다고.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명절 때 충분히 도와드리지 못했네요. 아니야, 너도 아이 때문에 바쁜데. 며느리의 말에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핑계였어요. 솔직히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게 어머니 몫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며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에는 집안일이나 아이 이야기만 했는데 오늘은 서로의 삶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도 대학 시절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는 이야기, 결혼 후 그 꿈을 미뤄두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도 꿈이 있으셨어요? 며느리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난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했지. 그리고 결혼하면서. 그때는 여자가 일하는 걸 안 좋게 보는 시대였으니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하고 싶은 일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새로운 취미를 찾고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정말 지금부터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될 수 없겠지만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 어떻게 됐어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아. 약 받아왔고 물리치료도 받기로 했어.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에는 아들이 음식을 배달시켰습니다. 오늘은 다들 편하게 쉬어요. 제가 저녁 사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돈 아깝다며 직접 요리했겠지만 오늘은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배달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어제 엄마 말씀 듣고 많이 생각해봤어요. 저도 모르게 아빠를 닮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들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래, 너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며느리에게도 그런 부담을 주기 싫어요. 우리는 함께 집안일을 나눠서 할 거예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적어도 다음 세대는 달라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너희 세대는 우리 때와는 달라야 해. 며칠 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을 전해 들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셨죠?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잖아. 이제는 내 가정이 우선이니까.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많이 힘드신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명절에 일찍 와서 도울게요. 고마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이제 우리 집도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까. 딸에게 남편과 아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딸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가요? 정말요? 응, 아직은 서툴지만 노력하고 있어. 딸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요리라니 상상이 안 돼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딸과 함께 차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도 시댁에서 비슷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 남편은 비교적 집안일을 도와주는 편이지만 가끔 귀찮아한다는 이야기. 모녀간의 대화는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엄마, 내가 시댁에서 힘들 때마다 엄마 생각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해내셨을까 하고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도 많이 힘드셨는데 그냥 참고 견디신 거였군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너는 너의 목소리를 내고 힘들면 도움을 청해야 해. 알겠어요, 엄마. 엄마 덕분에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제 폭발이 딸에게는 힘이 되었나 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준비해 주었고 저녁에는 간단한 요리를 도왔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집에 와서 청소를 돕고 장보기도 같이 해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남편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에는 TV만 보던 사람이 이제는 저에게 오늘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동안 단둘이 산책한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를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매주 3번 남편이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기다렸다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오면 항상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라고 물어보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갈까요? 우리 둘만.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이후 단둘이 여행을 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갑자기 여행은 왜요? 제가 묻자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잖아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 여행용 옷을 고르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남편도 인터넷으로 제주도 맛집과 관광지를 찾아보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집에 왔습니다. 두 분 잘 다녀오세요. 걱정 마시고 여행 즐기세요. 아들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런 말을 했을 텐데 이제는 제가 그런 말을 듣는 입장이 되었네요.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보낸 시간. 결혼 초기에도 이렇게 단둘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늘 시부모님이나 아이들이 함께였으니까요. 여행 중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해변을 걷던 중에 갑자기 한 말이라 놀랐지만 진심이 느껴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제 말에 남편이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손잡고 걷는 모습이 마치 노년의 연인 같았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남편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추석에는 좀 다르게 보내볼까요? 음식도 간소하게 준비하고 가족들도 각자 음식 하나씩 가져오게 하는 건 어때요? 남편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명절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명절 전통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좀 편하게 지내야죠. 당신도 쉬어야 하고 무릎도 아프잖아요. 남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대한 부담감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럼 시동생이랑 시누이한테도 미리 말해둘게요. 남편이 끄덕였습니다. 내가 전화할게요. 내 가족이니까. 다음 날 남편이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석에 음식을 간소화하고 각자 한 가지씩 준비해오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한 기색이 있었지만 남편이 제 건강 상태를 설명하자 모두 이해한다며 동의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들 괜찮대요. 시누이는 오히려 자기도 편하다고 하네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간소하게 지낸대요.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모두가 변화를 원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거겠죠. 제가 폭발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때쯤이면 이미 준비로 바빴겠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간단히 장을 보고 음식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몇 가지 음식만 준비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추석 전날 아들과 며느리가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들은 남편과 함께 과일을 손질하고 며느리는 저와 함께 몇 가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하니 일이 금방 끝났습니다. 저녁에는 다 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네요. 다들 함께 준비하니까 누구 한 명 너무 힘들지 않고요. 아들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니 훨씬 여유롭네. 추석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함께 차례상을 차렸고 며느리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움직이니 일이 수월했습니다. 시동생 가족과 시누이 가족이 도착했을 때 그들도 각자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시동생의 아내는 잡채를, 시누이는 갈비찜을 가져왔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니 풍성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준비하니 누구도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설거지도 모두 함께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며느리만 설거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남자들도 함께 도왔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시동생이 놀라워했습니다. 형이 설거지를 다 하네. 세상이 많이 변했구만.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게나마 배우는 중이야. 너도 좀 도와라.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시동생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오후에는 모두 함께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시기였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대화 주제도 달라졌습니다. 요즘 세상 이야기, 각자의 일과 취미에 대한 이야기. 어느새 저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남은 음식을 간단히 데워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새로운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뒷정리를 했습니다. 서로 돕다 보니 일이 금방 끝났고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시동생 가족과 시누이 가족이 돌아갈 때 시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올해 추석이 제일 편했어요. 음식도 맛있었고 모두 함께 준비하니 더 즐거웠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국 변화는 모두에게 좋은 것이었나 봅니다. 밤이 되어 조용해진 집안에서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땠어요? 올해 추석은?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편안한 추석은 처음이었어요. 제 대답에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날 폭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당신의 용기 덕분에 우리 가족이 변할 수 있었어요. 남편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용기. 정말 그날은 38년 만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변화하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아들이 아내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제 친구들에게 우리 집 이야기를 했어요. 명절에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각자 음식을 가져오는 방식이요. 다들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방식이 보편화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작은 변화가 다른 가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아마도 많은 가정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조금 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생활도 시작했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새로운 활동을 응원해 주었고 가끔은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폭발은 저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을 모두 꺼내놓음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예전 습관이 나타날 때가 있지만 이제는 서로 대화하며 해결해 나갑니다. 가족의 변화는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엄마, 아내라는 역할에만 갇혀있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의 제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한 여행이지만 이제부터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냐? 라는 외침은 결국 저 자신을 되찾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명절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